어머니, 이 괴짝만은 제 손으로 10개 해주십시오. 집안 구석에 버려지듯 살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낡은 나무 괴짝 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황금? 폐물?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였을까요? 조선시대 남부러울 것 없던 부잣집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그녀를 박색이라 불렀고 밥상조차 따로 차려주었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밤마다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괴짝을 열어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가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 괴짝 속 비밀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일부 박색 며느리. 남부러울 것 없는 대구 장터 근처의 큰 기와집 박대감댁 이야기입니다. 박대감은 3남매를 두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일찍이 좋은 집안의 교수들과 혼인을 맺어 화목하게 살고 있었지요. 문제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셋째는 부모의 걱정거리였답니다. 집안도 좋고 재산도 넉넉한데 혼처를 구하지 못한 건 아들의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이었지요. 이젠 마음 착한 아이면 되지 않겠소? 얼굴이나 집안을 따질 처지가 아니지 않소? 박대감 부인의 말에 대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집안도 변변찮고 얼굴도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이마는 넓었으며 입술은 두툼했지요. 혼례를 치르는 날 시어머니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는 입맛을 다셨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우리 집안 채통이 말이 아니구먼.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박색을 어찌 우리와 같은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친정도 변변찮다면서요? 혼수도 괴짝 하나가 고작이라잖아요. 춘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지요. 친정에서 가져온 낡고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만을 방구석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춘분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박새가. 아직도 밥을 안 지었어? 식구들이 다 기다린다. 설거지는 끝났어? 마루 청소는? 빨래는 다 했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춘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밥상을 차리면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따로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도 식구들이 남긴 것으로 때웠고요. 저런 못난 것이 감히 우리와 같은 상에 앉는다고. 큰 며느리의 비웃음에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체면이 있지 어찌 저런 것과. 남편인 셋째 아들은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원래 소심한 성격인 데다가 형님들과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그저 미안한 듯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춘부는 서러워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 그 낡은 괴짝 앞에 앉았지요. 괴짝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편네 밤마다 뭘 하는 거야? 괴짝을 열어보더라고요. 무슨 보물이라도 있나 봐요. 동서들의 수군거림에 시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물? 혹시 저 못난 것이 친정에서 뭘 숨겨왔나? 시어머니는 밤마다 셋째 아들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춘분이 괴짝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어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리 좋아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리 꾸준히를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괴짝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장터에서 급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무슨 일이세요? 내가 투자한 그 상단이 전부 물에 빠졌소. 배가 풍랑에 침몰했다는구려. 대감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투자금은 집안 재산의 절반이 넘는 거금이었거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집안이 당장 빚쟁이들이 몰려올 게야. 이 집마저 내놔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박대감네 기와집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부 괴짝의 비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은 폐물을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지요.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으로 가요. 이 집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야겠어. 내일 새벽에 몰래 떠납시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형제들은 부모에게 인사도 없이 제 살 길만 찾아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이놈들아, 내 부모는 어쩌란 말이냐.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대답도 없이 새벽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박대감 내외와 셋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춘분뿐이었지요. 날이 밝자마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박대감, 빚을 갚으시오. 당장 이 집문서를 내놓으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재산을 정리해서.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우리 것이오. 대감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그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셋째 며느리 괴짝. 그 안에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셋째 아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춘분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야, 춘분아. 예, 어머님. 내 방에 있는 그 괴짝 말이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춘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다그쳤지요. 어서 말해. 내가 밤마다 들여다보는 그것 말이야. 혹시 친정에서 보물을 숨겨온 거 아니냐? 어머님, 당장 열어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숨길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괴짝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춘분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것이었거든요. 뭐라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이 괴짝만은 제가 직접 열겠습니다. 춘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밖에서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박대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당장 집을 비우시오. 박대감은 절망에 빠져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여는 게 낫겠구나. 어서 열어봐라. 춘분은 천천히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황금일까? 은자일까? 아니면 귀한 보석일까? 시어머니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괴짝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괴짝 속엔 황금도 은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온갖 마른 풀과 나무뿌리 그리고 얇은 종이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약초? 겨우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단 말이냐?
어머님, 이건 그냥 약초가 아닙니다. 춘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괴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지요.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비방서입니다. 아버지는 궁중어이셨습니다. 뭐라고? 집안이 몰락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왕실의 병을 고치시던 분이셨어요. 이 안에 든 약재들은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인삼, 녹용, 사양, 우황. 춘부는 하나하나 약재를 꺼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지요. 그럼 이게 다 돈이 된다는 거냐? 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춘부는 괴짝 맨 밑바닥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어음입니다. 어음? 제가 시집 온 뒤로 밤마다 이 약재들을 손질해서 한양의 큰 약방과 상단에 납품했습니다. 그 대금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음 뭉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이게 정말이냐? 이렇게 많은 돈을. 집안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어머님. 춘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지요. 당신이 밤마다 이 일을 하고 있었소? 예. 낮에는 집안일로 바빴으니 밤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못생겼다고 집안이 보잘것없다고 구박했던 그 며느리가 집안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삼부 가문을 살리다. 춘부는 어음 뭉치를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빚쟁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시어머니는 어음을 꼭 쥔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박색이라 부르며 천대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말문이 막혔지요. 춘분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서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기를 드러내려는 참이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니까요. 여기 어음이 있소. 시어머니가 어음을 내밀자 빚쟁이 두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건 한양 제1의 약재상 어음이구먼. 믿을만하오. 그럼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소? 갚고도 남을 거요. 아니, 박태감 댁이 이런 걸 어디서. 그건 묻지 마시오. 어서 계산이나 하시구려. 빚쟁이들은 어음을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요.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셋째 며느리가. 춘분이가.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대감을 데리고 갔습니다. 춘분은 여전히 괴짝 앞에 앉아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춘분아. 예, 아버님. 박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너의 진가를 몰라봤구나. 용서해다오. 아버님 고개를 드십시오. 며느리 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너를 구박하고 천대했는데도 집안을 살렸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니? 시어머니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춘분아,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내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 약재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지식으로 가문을 돕고 싶었답니다. 셋째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괜찮아요, 서방님. 이제 우리 함께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봅시다. 그날 저녁 박대감네 집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춘부는 남은 약재로 시아버지를 위한 보약을 다렸지요. 박대감은 충격으로 몸져 누웠거든요. 아버님, 이 약을 드시면 기력을 되찾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인삼, 녹용, 황기를 넣은 십전대보탕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이지요. 박대감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더니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지요. 오,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매일 드시면 한 달 안에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춘분의 말대로 박대감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안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넘쳤지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춘분댁, 우리 영감도 좀 봐주시오. 우리 아이가 열병으로 앓는데 약 좀 지어주시오. 춘분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고마움의 쌀과 채소를 가져다 주었지요. 춘분댁 덕분에 우리 영감이 살았소이다. 정말 손이 약손이구먼. 박대감네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춘분의 명성이 높아지자 한양의 약재상들이 직접 찾아왔지요. 춘분 마님, 저희 상단에 약재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님께서 조제하신 약은 효험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춘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대신 부유한 이들에게는 제값을 받으시고요.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인심을 얻으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 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식입니다. 약재상 주인은 춘분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춘분은 박대감네 집안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지요. 한편 친정으로 도망쳤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다시 살아났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어머니, 부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살 길만 찾아 도망친 놈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분이 나서서 말했지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들이신데 용서해 주십시오. 춘분아, 내가 그들을 감싸다니.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다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춘분의 너그러움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춘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동서 미안해.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됐어요. 이제 다 같이 잘 살아봐요. 박대감네 집안은 그렇게 화목을 되찾았습니다. 사부 명성과 실현. 춘분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대구 박대감댁 며느리가 신의 손을 가졌다더라. 아무리 고질병도 단번에 낫게 한다지 뭐요.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박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춘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봤지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분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밤낮 없이 일하면 몸이 상한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 몸도 소중하구나. 오늘은 일찍 쉬어라.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춘분의 방에 직접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어느 날 고을 수령이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춘분 마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령 어르신의 외동딸이 열병으로 위독합니다. 여러 의원이 왔지만 차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춘분은 즉시 약상자를 챙겨 관아로 향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함께 따라 나섰지요. 당신, 내가 함께 가겠소. 고마워요, 서방님. 관아에 도착하자 수령이 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지요. 춘분 마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먼저 환자를 봐야겠습니다. 춘분이 방으로 들어가니 15살쯤 된 소녀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춘분은 소녀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열독이 심장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약재가 매우 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제발 딸을 살려주시오. 춘부는 약상자에서 귀한 사양과 우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여러 약재를 섞어 정성스레 약을 다렸지요. 이 약을 한 시즌마다 한 숟가락씩 먹이십시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춘부는 밤새 소녀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간호했지요. 새벽녘이 되자 소녀의 열이 서서히 내렸습니다. 마님, 목이 말라요. 소녀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수령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딸아, 정신이 드느냐? 아버지, 춘분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환자가 나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령은 은자 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꼭 받으십시오. 딸의 목숨값입니다. 춘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을 수령의 딸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한양까지 전해졌지요. 그런데 명성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 김영감이 대표적이었지요. 겨우 여자 주제의 의술을 논하다니. 게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다지 않나. 맞소. 책 몇 권 본 게 전부라면서. 언젠간 큰 사고를 칠 게 뻔하오. 김영감은 틈만 나면 춘분을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춘분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김영감의 환자들이 춘분에게 옮겨가자 그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어. 김영감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시켜 춘분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후 한 청년이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춘분 마님, 제 아우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꼭 좀 봐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식은 땀을 흘리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춘분이 청년의 집으로 가자 침상에 누운 사람이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분은 이상함을 느꼈지요. 환자의 안색도 맥박도 정상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프다고. 춘부는 환자의 혀를 보고 배를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혹시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밥과 나물. 거짓말 마십시오. 춘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분은 아픈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꾸민 것이지요. 뭐라고요? 배를 눌렀을 때 실제로 아프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저 신음만 냈을 뿐입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혀도 깨끗합니다.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분이 덧붙였지요. 누가 시켰습니까? 김영감입니까? 그게.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속임수로는 의술을 시험할 수 없다고요. 춘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당신 괜찮겠소?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괜찮아요, 서방님. 바른 길을 가면 하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김영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오부 진가의 증명. 김영감의 음모는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어느 양반에게 접근했지요. 날이 제가 듣기론 박대감댁 며느리가 의술을 펼친다는데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여자가 의술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책만 보고 환자를 치료한다니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양반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것 참 염려되는 일이로구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김영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노린 것이었지요. 며칠 후 그 양반이 박태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춘분이라는 분을 뵙고 싶소이다. 소녀가 춘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한양에서 병을 얻어 고생하고 있소. 증세를 말하니 한번 진맥해 보시오. 양반은 아들의 증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춘부는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허명이라면서 증세만 듣고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 의술은 추측이 아니라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맥을 짚고 얼굴을 보고 혀를 살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처방을 못하겠다는 말이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여자가 의술을 논하는 건 무리구만. 김영감 말이 맞았소. 김영감이 시킨 것입니까? 춘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양반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무슨 소리요? 나는 그냥 환자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그때 박대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버님, 이분은 거짓으로 저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처방하라는 것은 의원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함부로 처방을 내렸다면 나중에 잘못된 처방을 했다며 트집을 잡으려 하셨겠지요.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춘분의 통찰력에 할 말을 잃은 것이지요. 이보시오. 명이라는 사람이 환자도 보지 않고 처방하는 법이 어디 있소? 우리 며느리가 정도를 지켰을 뿐이요. 박대감의 호통에 양반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춘부는 창밖을 바라봤지요. 이런 일이 계속되겠지요, 아버님. 춘부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단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을 수령이었지요. 춘분 마님, 제가 직접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영감이 관아에 고변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자격으로 의술을 펼친다고요. 춘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셋째 아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제 아내는... 잠깐 들으십시오. 수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법인지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의술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흘 후 관아에서 공개 시험이 열립니다. 당신과 김영감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함께 환자를 진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확히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지 보는 것이지요. 춘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번 시험에서 실수하면 다시는 의술을 펼칠 수 없습니다. 수령이 떠난 후 온 집안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춘부나 괜찮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믿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지요. 김영감과 다른 의원 3명이 자리를 잡았고 춘분도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령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들이시오. 젊은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누렇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김영감이 먼저 진맥했습니다. 이자는 비장이 약합니다. 보중이 기탕을 써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분의 차례가 왔지요. 춘분은 환자의 맥을 짚고 눈을 자세히 살펴보고 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논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이 자주 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부는 고개를 돌려 수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비장이 약한 게 아니라 간디스토마에 걸렸습니다. 논에 사는 우렁이를 잘못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김영감이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그런 병이 어디 있소?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 보중이 기탕을 쓰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호박씨와 석류 껍질을 달인 물을 드셔야 합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시험해 봅시다. 김영감의 처방과 춘분 마님의 처방을 각각 써서 누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감의 약을 먹은 환자는 차도가 없었지만 춘분의 약을 먹은 환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지요. 김영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령이 선언했습니다. 춘분 마님의 의술이 정확함을 증명하였소. 앞으로 누구도 그의 의술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춘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그날 이후 춘부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박대감네 집안도 더욱 번창했지요. 춘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방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춘분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보배였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내 진가를 몰라본 게 부끄럽구나. 춘부는 친정에서 가져온 그 낡은 괴짝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춘부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의술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괴짝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단다. 너희도 선한 마음과 지혜를 쌓아가거라. 춘분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못생겼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구박받던 춘분이 결국엔 가문을 살리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진짜 보물은 황금이나 은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지요. 우리도 때론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일깨워 주듯이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 괴짝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춘분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